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 615 126회입니다. 오늘 제 황선 진행자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대신하게 됐습니다. 주권방송 대표이사 권호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부터 우리 가방님 별풍선 감사드립니다. 자, 내일 이제 8.15 67주년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뭐 전국에서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로 모이시게 되는데요. 1박 2일로 행사가 진행되죠. 자, 올해 8.15 대회는 전쟁위기 한반도의 평화정착, 그리고 한일 군사협정 반대, 전쟁훈련 중단, 뭐 이런 여러가지 최근 한반도 문제를 주요 이슈로 해서요, 다양한 대회와 행사가 개최됩니다. 내일 뭐 4시에 전쟁기념관 앞에서 집회가 있고요. 여의도 물빛공원이라고 마포대교 남단인가요? 있죠. 거기서 8.15 기념식 문화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12일날 일요일이죠. 서대문 공원에서 9시 반부터 새누리당 규탄 집회, 그리고 대행진, 그리고 청계광장까지 대행진을 이어주고요. 청계광장이 시청광장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고 없으시길 바라고 8.15 범국민대회가 11시에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8.15 대회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입니다. 전쟁의 기운을 몰아내고 평화와 통일을 열기 위한 애국시민들의 뜨거운 투쟁을 우리 주권방송이 응원합니다. 자, 채널 615 126회, 오늘은 북미 핵 대결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주제로 방송을 열겠습니다. 한반도 오늘로 가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동북아의 문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북미 핵대결의 새로운 국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요건 보도가 많이 안 됐어요. 언론에 보도가 많이 안 되고 그래서 시청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내용들도 있고, 알게 모르게 지금 4대강 녹조 현상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그게 네. 주요 또 뉴스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뭐 박근혜 측근이 공천헌금을 줬다, 뭐 이런 보도, 이런 뉴스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사이에 북미 간의 이제 이 관계 문제에서, 그리고 핵 문제에서 새로운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다. 저희들은 이런 주제로 오늘 한반도 오늘 진행할까 합니다. 자,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7월 31일부터 8월 2일 요 2박 3일간이네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어요. 그 북미 접촉 관련해서 보도가 잠깐 나오긴 했는데, 차례차례 하나씩 요 관련해서 보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 윤곽이 좀 대충 드러나고 있는 요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는데, 북에서는 최선희 북미국 부국장인가요? 네, 미국국 부국장. 미국국 부국장, 부국장을 비롯해서 6명이 참가했고, 미국 측에서는 조엘 위트, 누구죠? 조엘 위트는 현직 정부 당국자는 아니고, 네. 예. 미 국무부의 전 북한 담당관이요. 지금 이제 민간연구소, 예, 그렇죠. 연구원 있고, 그래서 전직 간부들을 비롯해서 민간인 6명, 6대6 네. 대화를 했네요. 자, 예. 그래서 6명 그다음 여기서 어떤 논의가 됐는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최초로 공개된 건 8월 2일 날 공개가 됐어요. 미국의 소리라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VOA라는 이제 언론에서 공개를 했는데, 이런 접촉이 있었다라는 것과 함께 당시 북한 측의 이제 대표로 나온 최선희 육자회담 또 차석 대표이기도 해요. 북한에 최선희가 이메일을 직접 보냈다는 거예요. VOA에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를 또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 이런 경우는 사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북한 측 협상 대표가 미국 언론에다가 이메일을 보내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나눴는지를 직접 확인해주는 건 아주 처음 있는 일인데, 여기서 나온 이제 얘기를 따르면 핵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처리하지 않는 한 비핵화는 요원한 일이다. 앞으로 핵 문제 해결과 북미 관계는 전적으로 미국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있다. 미국이 적대시 정책 철회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북한도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제 발언들을 했다고 나오고 있고요. 8월 7일자에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또 있습니다. RFA라고 흔히 하는데, 자유아시아 방송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이 접촉에 참가했던 미국 측 인사들의 이 이야기를 또 다뤘어요. 근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 북한이 그러니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이런 이제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걸 먼저 미국이 받아들여줘야 비핵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북한의 입장 중에서는 가장 뭐 강경한 입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올해 초 발표된 북미 229 합의에 대해서도 흥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육자회담의 이제 가장 큰 성과라고 하죠. 9.19 공동성명에 명시된 비핵화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미국과의 어떤 핵 협상 과정에서 보여왔던 모든 이 기본 입장들이 상당히 크게 흔들린 것 아닌가, 바뀌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 좀 중요한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측 참가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고 하는 건가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폐기해야 되는데, 적대시 정책 폐기의 세 가지 내용이, 네, 그렇죠.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네, 그다음에 한미동맹 폐기, 네,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 이건 뭐 수십 년 동안 계속 주장해 오던 거죠. 주장했던 근본적인 문제 세 가지가 네. 먼저 이행되는 것이 적대시 정책의 폐기로 본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돼야 핵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폐기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런 거라는 거죠. 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게 미국 측 참가자의 입에서 나온 얘기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측은 정부 당국자가 참가한 게 아니라 전직 뭐 관료, 지금 뭐 현직은 민간 연구소의 연구원들, 이런 사람들이 참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국무부의 공식 입장은 정부는 모르는 일이다. 민간인들이 뭐 민간 뭐 교류를 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이제 갔다 와서 접촉을 하고 나서 미국 정부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은 이 어떤 이 접촉 자체를 공식화하기 싫어서 민간인들을 보낸 거지, 사실상 정부급 대화 접촉이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요. 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대목인데 언론에서는 보도가 많이 안 됐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루게 되는 거죠. 예. 자, 북한의 입장이 상당히 크게 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229 합의랑 9.19 공동성명의 기본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동시행동 조치 이런 것인데, 지금은 일방 조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움직일 것을 고민해 보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어떤 것이 좀 변화한 걸로 보입니까? 예, 그 이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실제 이제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이 9.19 공동성명에 합의되는 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그 2005년이었습니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 나오기 전까지 뭐 육자회담도 있었고, 그 이전에는 뭐 북미 양자회담도 있었고, 계속 회담이 있었는데,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미국이 합의 위반을 계속 해왔고,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항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어차피 신뢰가 없기 때문에 신뢰 구축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건 누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국이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서 동시에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쌓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합의에 의해서 부시 행정부 시절에, 미국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그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지정을 해제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 명단에서 뺐고, 동시에 북한은 영변의 냉각탑을 폭파시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 행동들이 계속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미국이 육자회담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죠. 육자회담이 열리지 않았고, 이 북한의 주권을 존중하는 그런 이제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권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했고, 결정적으로는 북한이 선핵 폐기를 해야, 핵을 먼저 폐기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행동 대 행동,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이라는 원칙이 있는데, 미국이 선핵 폐기를 요구하는 건 그 원칙을 깬 거 아니냐, 9.19 공동성명 위반이다, 이걸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역으로 미국이 계속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더 이상 구애받지 않겠다. 이런 걸 보인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이 먼저 선 적대 정책 폐기, 후 협상 이렇게 이제 역으로 미국을 압박하는 그런 지금 모양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북미 관계가 굉장히 전환적인 국면으로 지금 돌입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부시 행정부는 그나마 그 말년에 네. 동시행동 조치를 일정 정도는 진척을 시켜놨는데 오바마가 완전히 이게 깡그리 이제 무시한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이제 90년대부터 시작된 북미 핵 대결 과정에서 여러 행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부시도 있었고 클린턴 정부도 있었고 부시 정부도 있었고 오바마 정부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오바마 정부가 제일 한 게 없어요. 점수로 치면 빵점입니다. F학점이고요. 그렇죠. 예. 뭘 한 게 없어요. 예, 클린턴 때는 상당한 진척이 있었죠. 제네바 합의도 있었고 북미 공동 커뮤니케도 있었고 부시 행정부 때는 9.19 공동성명도 있었고 뭐 초기 조치 합의, 뭐 13 합의 이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아예 대화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라서 오바마 행정부가 뭐 일각에서는 그래도 뭐 이제 유색 인종이 대통령이 됐다느니 뭐 민주당이 대통령이 됐다느니 뭐 이러면서 북미 관계가 발전하지 않겠냐 했는데 사실은 제일 후퇴한 정권이 바로 오바마 행정부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남쪽의 일부 그 한반도 문제 전문가분들 초기에 굉장히 기도가 높았어요. 네, 오바마 정부에 기대했죠. 대해서.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났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올해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대선이 예, 있고 11월 달에 있죠. 한국도 대선인데 요 대선에서 일정된 그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오바마 정부가 대선에서 대북 정책에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대선에 재선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요구 때문에 북미 관계 개선에 일정 정도 나서려고 하는 요구가 있을 거다. 이렇게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전문가들 또 얘기했죠. 근데 정반대 분석도 있어요, 사실은. 어떤 이제 분석이 있냐면요. 이건 미국에서 나오는 분석들인데,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서, 알카에다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리비아 카다피 사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중동, 북아프리카, 뭐 중동 이쪽, 아프간 이쪽에서 이 반테러전, 뭐 반미 세력들을 축출하는 그런 전쟁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 관계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도 있고 실제로 지금 롬니하고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롬니하고 오바마하고 다른 모든 정책에서 다 맞서고 있는데 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맞서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롬니 행정부도 오바마 행정부가 뭐 대체로 뭐 무난하게 해왔고 자신이 집권하면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인 거고 오바마 행정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반발하는 게 없고 그래서 사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어떤 정당이든 딱히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데 의견 일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은 자칭 대북 전문가들 예. 저희들은 제할 바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한반도 문제에서 뭐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우리가 우리 할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차피 정세는 그대로 굴러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이 한반도 문제를 보는 데서 미국과의 관계, 미국의 역할 문제, 이 문제를 주체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민족 문제가 결국은 자주권 문제가 결국 우리 민족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의 힘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의 부시가 오든 부시 할아버지가 오든 오바마가 되든 오바마 할아버지가 되든 간에 그것에 따라서 한반도 문제가 결정적인 변수가 생길 수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요. 자, 그러면 북한의 입장 변화 굉장히 그 강경한 입장인데,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결코 핵 문제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은 강경한 입장으로 보여지는데, 요거 관련해서 조엘 리트 여기 이 회담에 그 참가했던 그 조엘 리트라는 이 네. 북한 측, 미국 측. 그 전문가도 북한의 강경 입장에 실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네. 있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입장을 어떻게 우리가 좀 봐야 될까요? 일단 북한이 요구한 건 사실상 미국에게 백기투항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한미동맹 폐기라든지 평화협정 체결이라든지 이게 북한은 계속 줄기차게 요구를 해왔고 미국은 계속 그걸 거부해왔던 사안인데 이걸 해야
비핵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건 미국 보고 완전히 두 손 두 발 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내용들을 북한이 주장하고 미국은 북한의 이제 핵폐기, 비핵화를 주장을 해왔고 이걸 동시에 완성 짓자. 이런 게 대체로 양국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평화협정 체결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핵무기도 폐기하는 이런 순서였는데 지금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순서가 바뀐 것도 아니죠.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해라. 그러면 핵무기를 폐기하겠다가 아니라 핵무기 폐기를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 완전히 미국 보고 항복해라. 백기투항해라. 이걸 이제 요구를 한 것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모한 이런 이제 주장을 펼치는 건 사실은 그 이면에 이제 그만큼의 자신감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비핵화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북한의 요구를 다 들어줍시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쉽게 될 거였으면 옛날에 됐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의 요구 그 세 가지 요구를 들어줬을 때 동북아에서의 심각한 이 영향력 축소, 미국의 전 세계 패권 유지에 상당한 타격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바마 행정부를 빵점을 줬는데 오바마 행정부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빵점이 됐다기보다는 그 이전 정부에서는 사실 좀 무난한 거, 할만한 거,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쭉쭉 합의가 되었는데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는 이제 할 게 더 없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릴 거밖에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에서 가장 아무것도 못한 이유는 근본적인 걸 건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북한은 미국이 그런 근본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도록 하기 위한 상당히 강경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겠는가. 북한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우리 비핵화 안 하겠다라고만 한다고 해서 미국이 움직이지도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당히 강경한 조치들 취하지 않겠느냐. 여기에는 뭐 3차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고 무슨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강경한 이제 카드들을 여러 개를 준비해 놓고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되고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사실 별로 이제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없죠. 경제 봉쇄 해봤는데 안 됐고 뭐 전쟁 위협 해봤는데도 안 됐고 심지어는 이제 테러 집단을 침투시켜가지고 어떻게 뭐 급변 사태를 일으켜 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카드가 다 썼다는 거고 남은 카드는 결국 실제 전쟁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실제 전쟁하는 것 자체는 미국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거죠. 모험이죠, 모험.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할 수 있는 건 별로 안 남은 이제 그런 상태다. 그걸 이제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북미 관계가 북미 이제 핵 대결이 과거에는 북한과 미국이 동시에 총을 내려놓자라는 걸 이제 합의하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북한이 미국 보고 너네 먼저 총을 내려놔라. 그러면 나도 총을 내려놓을지 생각해 보겠다. 이런 상당히 이제 상당히 뒤바뀐 그런 단계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뜻 보기에는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이었나요? 북한이 헌법을 최근에 수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수정한 내용에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에 핵 보유를 명시를 했다는 건 핵 보유를 영구화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남쪽의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의 분석도 있었고. 근데 헌법이라는 것도 고칠 수 있는 거니까 헌법도 고치면 뭐 핵 보유국 이거 빼면 뭐 그만이긴 한데 헌법에 집어넣었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이 판단을 했을 때 상당 기간 핵 보유가 불가피하다라고 좀 본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핵을 보유했을 때는 명분이 그거였어요. 미국이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핵을 개발한 거다. 즉 이미 일시적인 핵 개발이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라는 그런 명분이었는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갔다. 일시적인 핵 보유가 아니라 미국은 쉽사리 이 한반도에서 이제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핵 보유 자체가 상당 기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북한이 이제 좀 명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 관련해서 미국의 입장은 어떤 거죠? 일단 미국은 지금 뭐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게 없고 그 이제 아까 그 RFA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 나와서 그 조엘 위트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실망했다라는 표현도 있었는데 그 앞에 당황했다라는 표현도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예, 아마 이 싱가포르 접촉 자체가 북한의 요구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뉘앙스로 봤을 때 북한에서 만나자고 했고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드디어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기대를 잔뜩 하고 갔다는 거예요. 잔뜩 기대를 하고 갔는데 정반대 이야기를 이제 듣고 크게 당황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미국은 상당히 뭐랄까 대북 정책에서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사실 미국이 그 돈가모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북한은 상당히 격앙돼 있는 상태인데 대화가 재개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기대를 하고 갔다는 건 미국이 좀 북한의 상황이 이런 걸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잔뜩 기대를 하고 갔다가 크게 당황했고 지금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못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공식적인 언급을 못 하고 있고 계속 이제 엉뚱한 얘기만 하죠. 뭐 북한이 개혁 개방을 하려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엉뚱한 얘기만 지금 늘어놓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맞아요. 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그 얘기가 곧바로 이어질 텐데 북에서 이런 입장이 나오고 나서 미국의 대응이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게 없고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대대적으로 뭐 경제 개혁 조치, 개혁 개방의 조짐이냐 뭐 이런 여러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이것을 오히려 이제 그 자기의 궁색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미국이 그 최근에 그 제3세계 그 반미 세력들을 이 몰락시키는 방식이 리비아 방식, 네, 그죠? 뭐 그다음 중동 방식 이렇게 있는데, 네, 뭐 시리아도 사실 비슷한 그렇죠. 방식이라고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시리아에서 지금 난항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북에서는 사전에 발각돼 버리는 그런 또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자 미국이 군사적으로도 대북 적대 정책을 이어가기가 또 어려운 국면, 또 이것이 또 국제적으로 굉장히 또 난감한 상황이 이제 빠져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공개가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상황에서 북이 강경한 입장을 좀 내놨단 말이죠. 요거 관련해서 미국이 별다른 입장이 없고 아마 이제 그 딴소리 하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다음 주제가 뭐냐면 북이 지난 6월달에 새로운 경제 방침을 내놨고 이게 이제 경제 개혁 신호다 이런 분석들이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소위 628 경제관리 지침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보고 원문이 공개된 적이 없는데 요걸 보고 뭐 북이 그 배급제를 폐기했니 그리고 뭐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했다 뭐 이런 분석들이 이제 연이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북의 개혁 개방 가능성 그리고 또 그런 부정도 있어요. 경제 개혁 말고 뭐 최근에 그 이용호 총참모장 해임된 거 문제 관련해서 예. 곧바로 해서 뭐 북에서 김정은 체제가 뭐 당 중심으로 가려고 한다. 군부의 전횡을 막고 그래서 굉장히 북 체제가 굉장히 불안하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집단 지도 체제 뭐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뭐 개혁 개방파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을 내면서 북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북에서 내온 강경한 입장에 대한 미국이나 한국 정부 자체의 대응 방식 아닌가. 북의 위기설 이런 것도 그렇죠. 주장하면서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지금 경제 방침 관련한 분석 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628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고 이제 부르는 게 있다. 6월 28일 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내놓은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실제 이 원문을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원문을 본 사람보다는 안 본 사람이 더 많고. 원문이 있긴 한 건가요? 글쎄요, 저도 원문이 어딘가에 그 원문이라고 주장되는 게 있으니까 뭐 이런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나오고 나서 북한이 드디어 이제 뭐 그 개혁 개방이 나서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개혁 개방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북한에서도 사실 7월달에 그런 이제 그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 개혁 개방을 생각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이런 이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쪽에서 뜨는 걸 말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표현했죠. 근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개혁을 안 한 게 없고 개방을 안 한 게 없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혁 개방이라는 의미와 이 서구 사회에서 사용하는 개혁 개방이라는 의미가 다른 것 아닌가. 이걸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에게 얘기하는 개혁 개방이라는 건 사실상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로 넘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도 개혁 개방 얘기하고 구소련에 대해서도 개혁 개방 얘기했고 동구권에 대해서도 개혁 개방 얘기를 했는데 그 결과로 나온 건 결국 뭐 다 자본주의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중국에 대해서도 사실 개혁 개방 얘기를 막 하면서 중국의 이제 경제 질서가 자본주의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이제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중국에 대해서 정치 영역에서도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좋은 말이에요. 사회를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간다. 점진적으로 바꿔나간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좋은 말이고, 개방이라는 것도 외부와의 교류를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수한 상황에서는 뭐 나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개방이라는 것도 좋은 이제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 사회주의 국가 입장에서는 체제를 바꿔라. 자본주의로 복귀해라. 이걸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거부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개혁 개방을 하냐 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그게 있다. 북한이 자본주의화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기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혁 개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입장차가 이제 생기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내놓겠죠. 그리고 그건 과거부터 계속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개혁 조치인데, 서구 시각에서 볼 땐 그건 개혁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본주의화가 되는 게 아니니까. 사회주의를 더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뭔가 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면 그건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국무부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에 부합하고 북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혁을 원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넘어오라 이 얘기예요. 이게 개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과연 지금 이제 그 6.28이라는 게 뭐 내용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내용도 알 수 없는 그 6.28 조치라는 게 과연 개혁 개방 조치냐, 사실 참 어려운데, 그 8월 1일 날 통일연구원에서 그 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전문가 토론회라고 해가지고 이용호 총참모장 해임 이후 북한 정세 뭐 이런 제목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박영자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6.28 방침에 대해서 국가의 공공재 투자와 경제 자유화 조치가 아닌 개인 생산성 향상과 자력갱생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이게 개혁 개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구에서 말하는 그런 개혁 개방이 아니라 그냥 이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어떤 이제 이 특성을 살려서 그냥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무슨 자본주의화가 된다거나 뭐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쐐기를 박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6.28 방침을 어디서 봤나 보죠. 네, 봤으니까 이런 평가를 한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뭐냐면 못 봤다. 못 봐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이고요. 보여주시지. 네, 그러게요. 그리고 사실 요즘 그 북한의 추세가 뭐가 나오면 바로바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김정은 그 제1위원장 담화 이런 것들 바로바로 공개되거든요. 뭐 일주일도 안 돼서 바로바로 공개되고. 그런 상황에서 6.28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는 게 실제 있었으면 이걸 공개를 안 했을까라는 좀 의구심도 좀 들고요. 네. 이 출처가 어딘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 미국 전문가들도 뭐 대체로는 뭐 부정적입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의 경직성을 미뤄볼 때 개혁은 쉽지 않은 일이다. 아직 이번 조치의 의미를 판단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 그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요. 뭐 연합뉴스에서는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개혁 개방은 주체 사상과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혁 개방을 하면 주민들의 반발을 이제 이 북한 지도부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재밌는 분석이죠. 아, 재밌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 북한 주민들은 주체 사상을 대다수 신봉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개혁 개방을 할 수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가지고 지도부가 개혁 개방을 못하는. 예, 그렇군요. 자, 우리가 좀 짚어볼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개혁 개방 얘기할 때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도 시장이 있고 가격이 있고 생산과 분배, 유통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자본주의의 기본 시스템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사회주의 안에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전혀 다른 게 아니라 기본적인 뭐 소유관계, 분배 관계 자체가 다를 뿐이지, 사회 제도 자체가 다를 뿐이지, 그런 시스템에는 기본 자본주의 요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시장 가격을 어떻게 했니, 뭐 가격을 어떻게 뭐 조정하니 이런 걸 가지고 뭐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였다 이런 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원래 이론상
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중간 과도적인 사회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자본주의적 요소가 남아있는 그런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 놓고 봐도 사회주의 그 경제 체제 안에 자본주의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뭐 가격이라든지 뭐 시장이라든지 이런 거 다 있거든요. 이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정상적인 거다. 근데 마치 이런 게 있는 걸 보고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 변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에서는 바라보는데 너무 자본주의화 됐으면 좋겠다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방북 가신 분들은 다 보셨겠지만 저희도 방북을 했잖아요. 보통 이제 인식들이 사회주의는 다 공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무조건 다 뭐 국가에서 배급을 해주고 뭐 무료로 주고 뭐 이런 그 무상이도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그 버스 탈 때 돈 내고 네. 지하철 탈 때 돈 내고 전기세 내고 뭐 이렇게 네. 한단 말이죠. 밥 사 먹을 때 돈 내고 예.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상식적인 개념을 좀 가져야 이런 분석들, 이런 분석 기사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자, 그럼 이제 아직 신중한 입장이 더 많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 원문 자체를 볼 수가 없어서 뭐 평가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대다수고, 북한이 만약에 어떤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그런 이제 서구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혁 개방을 만약에 한다면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더 이상 사회주의로는 유지될 수가 없어서 최악의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체제에 이 타격이 오더라도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경제 현황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한국 언론이나 서구 언론들에서는 북한이 경제난에 허덕이다 못해 결국은 뭐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막 하려고 하는데 실제 북한을 다녀온 사람들 얘기로는 북한 경제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거의 뭐 몇 달에 한 번 혹은 뭐 1년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와 저번에 갔을 때에 비해서 이번에 확실히 달라졌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안 그래도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체제 위협적인 요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있겠는가. 그건 좀 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마치 북한이 개혁 개방을 뭐 하려고 하는 것처럼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이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건 자신들의 그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거지 실제로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현실에서도 맞지 않는 그런 주장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요 주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은 그 대북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국가에서 돈 받아가면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연구의 기본. 네. 연구의 기본은 사실. 현실에 네. 기반해서 연구를 해야지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기대, 자기의 어떤 경험 그리고 자기의 어떤 환상 이걸 가지고 자꾸 현실을 분석하려고 하면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지금 대북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내놓는 이런 북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전망 이런 거에 대한 그 정확성보다 여기서 분석하는 게 더 정확하다. 자신 있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전망이 다 맞아요. 저희 전망대로 다 갑니다. 자, 다음에는 한반도 오늘의 작은 코너죠. 요즘 또 얘기들이 조금씩 입에서 입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종미동향 코너입니다. 저희가 다음에는 종미동향 요 코너를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인트로도 또 하나 만들고 코너가 넘어가는 이런 분위기를 한번 반전시키는 그 장치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미동향이고요. 종미동향은 종미 세력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여전히 또 김용환 얘기가 나오겠네요. 자, 김용환 씨가 중국에서 고문받았다고 막 기자회견도 하고 난리법석을 떨고 있고 계속 떨고 있어요. 네. 근데 파문이 사라지고 않고 있는데 일단 검사 결과가 나왔죠. 예, 일단 그 전주에 있는 그 삼성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얼굴 부분에 이 타박 흔적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광대뼈와 근육 사이에서 타박 흔적이 나왔다는데 이게 이제 고문 받았다는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 측에서는
일단 뭐 세포 손상의 흔적이 있고 외부에서 충격을 받아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문 흔적인지 확인하려면 대학병원에 가야 된다. 여기서 우리로서는 안 된다.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을 가보시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뭐 해상도가 뭐 좋은 MRI로 찍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법의학자 얘기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일단 한 법의학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특정 부위에 남아 있는 세포 손상의 흔적만을 근거로 구타로 몰아가는 건 위험하다. 구타를 당한 시점이 4개월이 지났는데 세포가 손상됐어도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금까지 그 흔적이 유지된다는 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문의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전문가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는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뭐 MRI 검사만 해가지고는 그 세포 손상이 언제 어떻게 뭐 어떤 물체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고문받다가 당한 손상인지 아니 길 가다 한눈 팔다 전봇대에 부딪혀 생긴 손상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겠다. 김영하 씨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 정신적 증상도 고문의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신 감정도 받아보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문의 증거가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4개월 지나서 세포 검사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는 고문의 증거를 확인할 기준이 없어진 거라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 고문이든 구타를 받았든 간에 그것이 4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 나올 게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주장만 남는 거네요? 그렇죠. 주장만 남고 이걸 사실 확인할 방법은 거의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중국하고의 일이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증거를 모아가지고 이거 봐라 고문했던 증거가 있다라고 해도 중국에서 못 믿겠다라고 한마디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참 애매한. 그래서 중국에 뭐 그럼 수사 받았던 곳에 가가지고 실제 고문의 뭐 흔적이 있는지 보자라고 하면 그 사실 직접 가서 중국이 보여줄 리도 없거니와 중국이 보여준다고 해서 직접 가봐야 고문의 흔적이 남아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건 21세기 불가사의 사건으로 미제 사건으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자, 정신적인 검사까지 한다고 하는 거죠? 네. 정신 검사하게 되면 뭐가 나오긴 할 것 같네요. 지금 정신 상태를 보니까. 네. 그때 이번에 중국에서 받은 고문으로 생긴 정신 이상인지 아니면 예전에 97년도인가요? 그때 안기부에게 받은 고문으로 생긴 정신적 후유증인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계속 지금 정신 이상 오락가락 하시는데, 자, 지금 김근태님 정기 고문 당하시면서 증거를 모았단 말이죠. 네. 김영하 씨는 그런 게 없죠. 정기 고문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옛날에 안기부에서 2차례 수사를 받으면서 이제 본인이 자기가 이제 고문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정기 고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영하 씨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전기 고문을 받았다라는 증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살이 타는 냄새를 맡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 주장의 근거를 그 주장을 딱 분석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이제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옛날에 이제 뭐 안기부나 경찰에게 정기 고문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증언을 쭉 모아 보면 일단 정기 고문을 당하면 기절부터 한다는 거예요. 기절을 하고 기절하면 물 부어가지고 깨워가지고 다시 또 정기 고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살 타는 냄새를 맡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살이 탈 정도로 정기 고문을 당하면 그 전에 이미 다 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살 타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그래서 뭐 전기 고문을 받다가 살을 타는 냄새를 맡았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거죠. 전기 고문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가설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신 감정이 꼭 필요한 상태다. 싶습니다. 네. 자, 김영하 씨 측이 지금 미국 유럽연합 의회청문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뭔가 안 통하니까 의회까지 이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과 유럽연합 의회에 고문 관련 청문회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김영환 고문 대책 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청문회 개최를 의뢰하기로 했고
이 뭐 결의안 채택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국제사회 뭐 지금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하고 있고 유엔에 뭐 또 보고서를 이제 제출하려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선진통일당이죠. 네. 선진통일당이 제안해가지고 그 여야 3당이 중국에 대한 뭐 고문 진상조사, 진상규명 뭐 이런 걸 관련한 결의안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국내에 있는 이 반북단체들 그리고 여야 뭐 3당 이 결의문까지 추진하고 있는 그런 현황인데 한국 정부 자체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네, 일단은 그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 이게 외교 마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고요. 애초에 그 김영환 씨가 구속돼 있는 상황에서 이 외교관이 찾아가서 만났을 때도 고문을 받았을 이제 정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했다. 뭐 이런 이제 지적들이 있고 김영환 씨가 들어오고 나서도 뭐 계속해서 자기가 정기고문을 당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밀 감정을 직접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소극적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김영환 씨 측에서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김영환 씨를 이제 중국에서 추방한 거 아닙니까? 근데 추방을 했을 때 한국 정부가 분명히 뭔가 약속을 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북중 이 정부 사이에서 김영환 씨 석방해서 보내달라. 중국은 못하겠다. 그러면 한국 쪽에서는 또 그럼 우리가 뭘 해주겠다. 좋아, 그럼 보내주겠다. 이런 식의 이제 협상이 있었겠죠. 그런 협상이 있었건데 이제 김영환 씨가 들어와서 자기가 고문을 당했다. 뭐 중국이 뭐 반인륜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좀 곤혹스러운 처지 아닌가. 네. 그래서 적당히 지금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외교 문제로 비화를 하게 되면 중국은 상당히 이제 기분이 나쁘겠죠. 왜냐하면 일단 중국 입장은 고문한 적이 없다라는 건데 고문을 했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한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약속을 하고 보내준 건데 이제 와가지고 중국한테 이제 막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이제 또 예를 들어 한국인이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에는 이제 범법 행위를 통해서 갇힌 사람들도 있고 또 뭐 김영환 씨와 같은 그런 유사한 일로 체포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도 뭐 그 탈북자 활동하다가 중국에서 체포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이제 대우를 하겠는가? 뭐 김영환 씨처럼 추방해서 보내주고 뭐 이런 이제 특혜를 베풀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우려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죠. 예. 자, 이게 만약에 그 한중 간의 외교 문제로 더 비화가 된다면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한국 정부와 지금 김영환 씨 석방 조건으로 그 같이 얘기했던 뭐 합의 내용 이런 것까지 다 공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종미동양의 첫 뉴스를 장식했던 하태경 의원이 네. 한국 정부가 굉장히 소극적이다, 또 외교부도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뭐 항의성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지금 좀 복잡하게 좀 돌아가는 형국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오늘 한반도 오늘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